집밥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체에 무슨 가공하지 않는 자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TV 사람을 만나다. 건강요리연구가 홍신혜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 먹방이란 말만큼 유행하는 말이 바로 집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집밥이요. 최근 음식 문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극적인 먹거리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이 집밥이 허기진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밥이 상징하는 따뜻한 감성과 유대감이 건강한 맛을 담아내면서 소박하지만 편안한 집밥 열풍을 일으킨 분이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건강요리 연구가이자 푸드 스타일리스트 홍신혜 씨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름을 걸고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한 가정식 레스토랑을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름을 걸긴 했는데 사실 정말 우리 집에서 먹는 밥을 그대로 내고 있는 그런 식당이에요. 그래서 특별할 거 없는 식당이긴 한데 이름도 걸고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방송에서 종종 얼굴 내미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하는데야 하고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00명 이상 밥을 팔지 않고 100명분한테 밥을 팔고도 문을 닫는다고 들었는데 네. 네임밸류를 높이는 전략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왜 100인분밖에 못하냐. 그리고 솔직히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100인분하고 문 닫는 시간이 다른 식당에 비해서 굉장히 빨라요. 저희가 손님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되게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죠. 네. 근데 저희가 배짱 장사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네임밸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식당이 굉장히 좁아요. 저희가 17.5평 겨우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요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방 욕심이 좀 과해서 거의 절반 정도를 주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하루에 가장 신선한 퀄리티의 좋은 음식을 100인분 이상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든 게 그냥 100인분이에요. 이걸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그럼 집밥을 컨셉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컨셉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그러니까 하림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너무 제가 사람들한테 늘 밥을 해주고 많은 걸 음식 같은 걸 많이 베풀고 하는 것들을 되게 이러다 집안 거덜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냥 소량이라도 좀 돈을 받고 팔고 그렇게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감사 인사를 받으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시작하게 된 식당이에요. 정말 이 이외에도 제가 뭐 옛날에는 이게 강연도 다니고 했거든요. 그때 돌아다니고 또 방송 돌아다니고 하면서 늘 먹는 게 저는 방송용으로 좋은 음식, 또 광고용으로 좋은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는 먹는 게 매일 삼각김밥 아니면 도시락 이런 거였어요. 편의점에서? 네.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저도 좋은 밥 먹고 되게 잘 먹고 살자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데 항상 밥을 못 먹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가서 사 먹으면 또 되게 속 부대끼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정직하게 열심히 요리하는 그런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게 쌀가게입니다. 네. 뭐 집밥 컨셉에 맞긴 하겠습니다만은 잘 먹는 밥 한 끼가 보약보다 뭐 낫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이게 딱 증명이 안 돼서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노안이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정말 잘 먹기 시작하고 나서는 계속 좀 덜 늙는다고 해야 되나? 좀 이 얼굴로 21살 때도 이 얼굴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39살인데 아직도 똑같은 모양이어서 실제로 잘 먹으면 그만큼의 보약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밥상에서 가장 맛을 많이 좌우하는 게 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엔 사실 전기밥솥이 너무 잘 나와서 전기밥솥으로 짓기는 하지만 이 압력밥솥에서 짓는 것만 한 맛은 확실히 못 따라오거든요. 근데 맛있게 밥 짓는 비법이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쌀을 잘 고르고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껍질을 까요. 이제 도정을 한다고 하죠. 네. 요렇게만 된다면 그 전기밥솥이나 압력밥솥이나 돌솥이나 아무것도 도구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재료가 중요하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제일 맛있게 밥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일반 냄비밥이에요. 냄비밥 잘못하면 3층밥 되잖아요. 양은 냄비밥이에요. 양은 냄비도 괜찮고요. 그냥 네. 일반 그냥 냄비 아무거나 냄비, 네. 네. 뭐 얇아도 상관없고 두꺼워도 괜찮은데 냄비가 가진 장점이 뭐냐면 이게 그냥 적절히 수분 유지가 되면서 사람의 불 조절에 따라서 맛의 좌지우지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조작할 수가 있군요. 네. 네. 하지만 전기밥솥은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끝. 고장을 못 하는 그쵸. 거고, 네. 네. 압력밥솥도 이렇게 고압으로 단시간 내에 조리하기 때문에 네. 찰지고 굉장히 맛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세심한 불 조절이나 아니면 옆에서 계속 돌보는 거에 의해서 맛이 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냄비에다 밥을 하게 되면 좋은 쌀만 잘 골라서 놓으시고 또 신선하게 도정한 쌀이라면은 저는 이제 많이 해봐서 불 조절이 가능하니까 좀 맛있게 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은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이게 물이 쉬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쵸. 이게 쉬운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없어요. 그러니까 쌀처럼 까다로운 식재료가 없는 것 같은 게 쌀을 언제 수확을 해서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에 따라서 수분 함량이 다 달라요. 근데 쌀을 많이 보다 보면 그게 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쌀은 좀 촉촉하니까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대부분 놓으시잖아요, 물을. 네네, 이렇게 놓고. 네네네, 맞아요. 근데 물 잡을 때 여기까지 안 놓으시고 좀 촉촉한 쌀은 한 여기 조금 아래까지. 아래까지. 묵은 쌀이어서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이렇게 거의 팔목까지도 네. 물을 잡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물 잡는 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만약에 김밥을 말 쌀이다라고 하면 조금 물을 덜 잡고 뽀들해야 밥 되니까. 자체에 네네. 간이 조금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소금하고 다시마를 넣고 밥을 지어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비빔밥을 만들 쌀이다라고 하면은 약간 잘 비벼지게끔 통통하게 만드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너무 질지 않게. 그럴 때는 물량은 일반적으로 잡지만 네. 여기에다가 뭐 마늘이라든지 아니면 건표고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밥할 때요? 네, 밥에다 쌀 그 향도 입히고 네. 그리고 좀 말린 재료가 들어가게 되면 걔네들이 물을 싹 먹으면서 자기네 것들은 내뿜어요. 그러면서 향은 있고 또 이렇게 물은 좀 조절을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해요. 네. 요런 쌀 내공이 대단하시군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냄비밥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삼층밥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집밥, 먹방보다 실감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식당에 주로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이 다 건강한 음식을 하는 식당이라면서요 하고선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만큼 조금 본인의 몸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식문화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먹는 음식은 집이랑 달라야 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예전에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가정식이라는 이야기로 뭐 이탈리안 가정식, 뭐 일본 가정식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가정식이 인기를 끌고 집밥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MSG가 나왔을 당시에는 화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이 정도까지 발달이 돼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큰 이로움을 주는구나 하고 사람들끼리 막 너무 막 자기들끼리 막 잘난 거죠, 이제.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거가 나와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더 이상 새롭지 않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이로움이나 내가 분명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건가 이런 문명적인 혜택을 이런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이제 막 좋은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걸 선택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시대거든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항상 있는데 집밥이라고 말을 한다면 어머니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본인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내가 먹고 잘 살고 건강할 수 있는 음식을 주셨지 절대로 내가 아프거나 쓰러지거나 먹고 죽을 음식을 주진 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선택이 확실히 집밥이라는 단어 안에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집밥,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엄마 손 식당이라는 데서 밥을 먹고 학교를 다녔는데 엄마 손 뭐 집밥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쌀 그러면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와 비만의 원인이다. 그래서 한동안 좀 도외시했는데 이렇게 쌀 가지고 외식 문화의 새로운 어떤 그 강자로 떠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쌀 아주 좋은 재료예요. 이게 없어서는 안 되는 좋은 음식 재료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물론 성인병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게 그런 많은 당을 포함한 탄수화물 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요. 하지만 쌀도 백미를 아주 많이 섭취하지 않으신다면 되게 이로운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주 공급원이 고기나 달걀이나 콩이 아니라 쌀이에요. 네, 쌀이 눈이 살아있는 쌀을 먹었을 때 그거에서 받는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공급이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은 고기는 우리가 한 덩어리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쌀은 요만한 알을 갖다가 몇만 개를 하루에 드시고 있는 거니까 그쵸. 양적으로도 엄청난 양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영양 성분을 무시한 채 탄수화물만 너무 강조가 되고 탄수화물 그 대사 이상에 따른 몸적으로 안 좋은 거에 대해서만 얘기되는 게 전 되게 안타까웠어요. 실제로 네. 우리 집에서는 쌀을 그때그때 다 도정을 해가지고 신선한 상태로 먹고, 또 그게 완전히 다 껍질을 까지 않고 껍질이 약간 있는 상태에서 쌀로는 섭취를 같이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쌀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탄수화물만 몸 안에 막 쏟아져 들어와갖고 탄수화물 대사 이상을 일으키는 거를 약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쌀은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껍질까지 다 같이 드시는 거를 권하고 있죠. 그래도 뭐 농약 때문에 뭐 도정을 좀 세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농약이 대부분 수용성 성분이에요. 근데 그거 무서우시면 사실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한국에서는. 네, 그래서 잘 씻어서 드시니까 문제 없고요. 저희도 지금 쌀을 5번 정도 씻고 있거든요. 근데 껍질을 잘 까는 게 좋은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과나 참외 같은 거는 껍질을 까놓은 다음에 다음 날 드시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껍질 까고 나서 30분만 지나면 이게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네. 쌀도 껍질 까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산화가 되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엄청나게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그렇군요. 돼요. 네. 네. 그걸 모르고 2달 있다, 껍질 까고 2달 있다 쌀 드시고, 뭐 심지어는 내년에 드시고 그렇죠. 이제 그죠, 묵은 쌀. 네. 이렇게 해 드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껍질을 많이 까는 게 중요하고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걸 인지를 못하시고 무조건 쌀은 안 좋다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단순히 요리 연구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 전도사세요. 네.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는요, 요리 연구가 홍신혜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집밥 열풍을 일으킨 홍신혜 씨의 가정식 레스토랑을 제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요리 연구가 홍신혜 씨의 가정식 레스토랑. 이곳에서부터 건강한 집밥 열풍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건강한 밥을 챙겨주고 싶다는 홍신혜 씨의 바람처럼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집밥을 먹는 듯한 느낌의 작은 공간이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 인 가구가 늘어나고 외식이 잦아지면서 자극적인 먹을거리 대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집밥에 현대인들이 주목하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요. 신선하고 정갈한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홍신혜 씨는 하루 100인분만 만들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건강한 집밥 열풍을 일으킨 홍신혜 씨의 가정식 레스토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제철 재료를 이용해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밥과 국, 반찬 4가지로 구성된 한상 차림은 의외로 소박했는데요. 이곳의 모든 음식이 홍신혜 씨의 손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녀의 요리 노하우가 담긴 책까지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준비하는 음식 중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단연코 밥이었습니다.
밥맛이 한 끼 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 쌀은 미리 도정해 놓지 않고 매일 도정하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쌀 표면층의 50%만 벗겨 쌀눈이 살아있는 오븐 도미로 짓는 밥은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성 어린 마음이 집밥 열풍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보통 다른 스케줄 없으실 때는 항상 가게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네. 가게에 나오는 게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도 웬만하면 자주 나오려고 하죠.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세요? 궁금해요. 제일 좋을 때는 사실 어르신들이 오실 때예요.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렇게 손 꼭 잡으면서 어머 너무 맛있게 먹고 갔다고. 근데 정말 우리 할머니한테 칭찬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보람이고 좋아요. 오늘 좀 제가 배워갈 수 있는 밑반찬 없을까요? 매일 밥상에 올라가는 저희 쌈장이에요. 그래서 이거 드시러 오시는 손님분들도 꽤 많으신데 그 두부 쌈장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두부가 고추장하고 거의 1대1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으깨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고추장을 넣으시는 게 먼저예요. 거의 동량으로 넣고 이 상태로 먼저 섞어요. 먼저. 네, 두부하고 고추장을 먼저 섞어서 고 여기에다가 다진 마늘 한 숟가락, 또 여기다 약간의 콩가루를 네, 갈아서 이렇게 단판대로 갈아서 속으로 다 집어넣어요. 근데 이렇게 사과가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맛이 만들어지니까 이 정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 상태로 이제 참기름을 넣어요. 이 참기름이 사실은 고소하게 향을 내고 맛도 더하려고 들어가는 것도 하지만 이 참기름이 들어가서 굉장히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참기름을 충분히 넣어서 꽤 많이 들어가요. 네. 두부쌈장 점점 색깔을 찾아가네요. 막 날려다녀요. 막. 항상 정성을 듬뿍 담아 손님들의 밥상을 차려내는 홍신혜 씨. 밥상의 기본인 밥의 맛을 좋게 하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제철 재료로 소박한 반찬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기 비결이었습니다. 이곳의 국이나 반찬들은 전체적으로 간이 강하지 않고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인데요. 여기까지 온 만큼 홍신혜 씨의 집밥 맛보지 않을 수 없겠죠? 두부쌈장에 밥과 고기를 담아 한 입 싸먹으면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집밥의 정성을 살린 홍신혜 씨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 화려한 외식 메뉴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본격적으로 요리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리를 제가 직업으로 삼을 줄은 저도 몰랐어요. 그냥 취미로만 하시다가. 네, 계속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뭔가를 요리를 잘 해주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게 좋았었거든요, 그냥. 근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아기 둘째 애를 딱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너무 잘해 먹으니까 좀 한국에 새로 생긴 방송국이 있었는데 그 방송국에서 초짜 푸드 스타일리스트인데 요리를 아주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한 거예요. 근데 돈은 많이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돈 받고 일한 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의 억울하겠군요. 네, 아예 재료비도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돈을 받고 가긴 했어요. 세상에. 근데 그쪽에선 또 되게 대형 스타가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어서 요리를 굉장히 예쁘게 잘 진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스카웃이 돼서 갔어요.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그 프로를 한 번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걸 고정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서 방송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집밥이라는 것은 메뉴가
이런 말씀드려 실례가 될지 모르지만 좀 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국어하고 뭐 이런데 그럼 그런 다양한 메뉴를 새로 개발하고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이디어를 얻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 집에서 해 먹었던 음식들 그대로예요. 네. 그리고 아 맞다 이 시즌에는 우리 할머니가 이런 거 해줬었으니까 우리 손님들한테도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가지를 볶아서 양파랑 같이 무쳤거든요. 네네. 근데 그 가지를 쪄서 무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이렇게 구워가지고 무치는 요리에다가 하다 보니까 대추채를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달달한 맛이 더해지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 대추 특유의 향이 있으니까 네. 가지랑 만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워낙 먹는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먹을 것들을 많이 먹으면서 산 오랜 세월들의 집합체가 아닌가. 그래서 아이디어는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남의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소개를 할 때 뭐 요리 연구가다 하지만 같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겸하고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요즘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이야기가 많이 거론은 되고는 있지만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금은 제가 요리를 주로 하고 있고 스타일링에 관한 일은 거의 못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일단 어떠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찍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초콜릿 광고라고 하면은 그 초콜릿을 먹지 않고도 보는 사람들이 먹어본 먹고 것처럼 싶게. 느껴야 되고 먹어보고 네. 싶어야 되고 그 상품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모든 비주얼적으로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상품의 특징까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다 만들어내는 게 푸드 스타일리스트예요. 근데 요리사, 요리 연구가는요. 일단 네. 사람한테 이로운 맛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기 좋은 플레이팅 그리고 상품화돼서 나가는 것들만 신경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힘들고 위에 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은 두 개의 영역은 이렇게 달라요. 홍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음식이 돋보이려면은 그릇도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소개를 설명을 그릇이요?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음식은 어떤 그릇하고 매치가 된다든지. 일단 우리 그냥 옛날에 여우하고 두루미 얘기만 봐도 숲을 갖다가 접시에 담아서 준다든지 하고선 먹으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욕하는 거나 다름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단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게 그릇이에요. 네. 그릇은 단순히 멋있기 위해서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국물 요리라면은 움푹해서 우리가 잘 떠먹을 수 있으면서 쉽게 식지 않는 소재로 된 두꺼운 도자기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는 게 적당하고요. 또 구이 요리 같은 경우도 뜨겁지만 많이 식지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찍어 먹을 수 있게끔 약간 넓은 그런 접시에다가 담아주는 게 좋죠. 그렇군요. 먹는 사람을 배려하는 그게 그릇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음식을 처음에 딱 접하게 됐을 때 먼저 시각이랑 후각으로 접하고 선입견이 생겨요. 이거 맛있겠다라든지 아니면 나는 이거 먹고 싶다, 먹고 싫다라든지. 근데 그거를 좌지우지 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게 음식 자체도 있지만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는 게 맞죠. 영화에도 출연했었다면서요. 네. 제가 영화 음식을 정말 하고 싶었었어요. 영화 음식을 꼭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스타일링 작업을 계속 하면서 이제 광고라든지 아니면은 TV 쪽 스타일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스타일링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제를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초콜릿이면 초콜릿이 주제여야 되고 단호박이면 단호박이 네네. 주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부각한 음식들 스타일링을 계속 하다가 정말 이렇게 예술로 승화되는 음식 같은 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먹는 거랑 상관없지만 비주얼과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게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감독님들께 막 적극적으로 연락을 드렸었어요, 제가. 스스로. 네, 정말 하고 싶다. 네. 근데 우리나라 영화 현실상 음식에 그렇게 돈을 쓰거나 뭔가 예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셨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정용기 감독님이라고 네. 그 홍길동의 후예들이란 작품을 제가 참여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홍길동의 후예들 집안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리를 약간 예술로 무예와 결합한 요리를 하게 되는 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칼을 던지고 빠르게 채를 썰고 분명히 고기 요리가 아니었는데 고기 요리로 만들 수 있겠냐라는 지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메뉴 개발을 하고 칼질을 다시 연습을 하고 네. 해가지고 그때 김자옥 씨 손 대역을 해서 그 주방에서 나오는 영화 씬에는 막 불을 지르고 막 칼을 던지고 막 네. 이렇게 무가 날아다니고 하는 네네네. 씬들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손 대역을 해서 찍은 거예요. 이제 이 TV를 보면은 젊은 분들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텐데 요즘 정말 많아요. 일단 홍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려면은 일단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관심이 무엇으로 변하냐 하면은 많은 경험으로 이루어져요. 네. 관심이 많으면은 찾아가서 먹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본인이 그 기회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게 다 배경이 되고 뒷지식이 돼서 결국은 손으로 머리로 다 뿜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은 있는데 그 관심이 약간 잘못된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텔레비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식당도 이렇게 예쁘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상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그렇죠. 직업이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뭐냐면은 꿈을 깨라. 이게 절대 화려하지 않고 제 스스로는 이게 이런 3D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 강도 높은 노동력이 드는 직업이라고. 근데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되는 게 체력이에요. 체력. 네. 체력이 정신력에서 비롯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정신력도 버텨내기가 힘들 만큼 굉장히 힘들고 우리는 뭐 9 to 5로 9시, 5시부터 뭐 5시까지 일을 하고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일하는 시간이 아예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가 왜냐하면 시장이 오픈하면 시장을 가고 설거지를 다 해야 일이 끝나는데 손님이 그다음엔 있으면 계속 일을 해야 하고. 네, 그다음에는 누워서 다시 메뉴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 전까지도 무언가를 손으로 놓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직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완전히 힘들어요.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려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뭐 우울할 때 먹는 음식이 있고요. 뭐 기분 좋을 때 먹는 음식이 있고 항상 난 이 음식을 먹으면 좀 기분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음식이 다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속상한 일 있을 때 저는 그렇게 탕수육을 먹어요. 근데 그 나만의 소울푸드 네.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솔직히 저는 모든 음식이 다 저한테는 이렇게 영혼을 위로하는 음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딱 꼽으라고 하면은 저한테 약간 사연이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과일 펀치라 그래가지고 사이다에다가 프루트 펀치. 네, 사이다에다가 그 주스 가루 맞아요. 네, 그거 그냥 팍 섞고 그리고 뭐 바나나 그리고 후르츠 칵테일이라고 해서 네. 캔으로 된 거 집어넣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디저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가 제 생일날마다 해주던 음식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일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오건 아니면 제가 혼자 그냥 생일을 보내야 되건 간에 항상 만들어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뿔구스름한 색깔이 있는 그런 과일 펀치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바나나를 골라 먹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 하나 사 먹는 게 인형 하나 사는 거랑 거의 맞아요. 맞먹을 예전엔 정도의 비쌌어요. 가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소공동 호텔 앞에 그 백화점 앞에 가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가니까 그때마다 뭘 하나씩 사주긴 하셨거든요. 근데 바나나 먹을래, 이 인형을 살래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근데 그때 어렵사리 고른 바나나가 생일날에는 그 후르트 펀치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끔 만들어 먹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애들 생일이거나 우리 애들 용으로는 그거를 제가 단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애들한테 되게 안 좋은, 너무 달아요. 너무 다른 맞아요. 그런 네. 음식이니까. 근데 가끔 생각이 나면은 그냥 만들어서 좀 이렇게 나눠 먹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같이 한번 먹어보자 그러고서 먹는데 요즘엔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홍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최고의 음식은 추억이군요. 추억을 먹는 네, 거군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밥 얘기를 했는데 궁중 요리, 전통 요리로 약간 저변을 넓혀 가신다고 들었는데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 공부 되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많이 못하고 있고요. 네. 근데 궁중 요리는 조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다니긴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했는데 한봉전 선생님한테 공부를 네. 했는데요. 근데 떡이랑 그리고 한국 음식, 궁중 음식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뭐냐면은 정말 양식도 했잖아요, 저. 근데 정말 사람을 생각하는 이런 요리법이 또 있을까? 이게 철마다 그 철에 나오는 것들을 다 고스란히 보존을 해서 그 철이 아닌 때에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그 철에는 또 가장 그 영양 성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레시피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최고의 비주얼로 딱 먹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한식이 파면 팔수록 정말 더 관심이 생기고 너무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사실 한식이 정말 골고루 영양소도 들어가 있고 진짜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세계화 시장에 나가서 세계 무대에서 뒤지지 않는 음식인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요즘 정부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뭐 K-팝과 함께 이 K-푸드를 전 세계로 알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도 좀 오래 계셨었잖아요. 네. 이 외국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한식은 어떤 걸까요? 이게 저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전 되게 바라고 있긴 한데요. 외국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한식은 따로 없어요. 이게 우리가 먹는 지금 이 식탁에서의 우리 한식이 외국 사람들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가 네. 지금 떡볶이를 먹고 있는 게 사실은 1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떡볶이의 형태가 그때의 문화가 될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정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찾지 말고 그냥 너무 모던한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한식 그대로를 어떠한 요즘 변형도 먹는 것. 없이 네네. 그냥 외국인들한테 자꾸 익숙하게 널리 알리는 방법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평범한데 진리가 있군요. 그쵸.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일하기 위해서 줄임배를 채운다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음식도 문화까지 이렇게 좀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음식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음식 문화는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되게 바람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안의 음식 문화를 외식 문화랑 혼동이 돼서 이게 음식의 주류가 외식 그리고 잘 먹는 거는 비싼 돈 주고 먹는 밖에서 먹는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정말 몸에 도움이 되고 건강한 식재료를 잘 요리해서 우리 몸으로 집어넣는 게 그게 음식 문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밥이라든지 아니면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체의 무슨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의 음식 문화를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때문에 칭찬받는 우리 식당까지 있어서 저는 훨씬 좋고요. 네. 감사한 거죠. 음식에 관련된 요즘 서바이벌이나 오디션 네. 프로그램 많잖아요. 뭐 종종 보시죠? 그럼요. 근데 항상 그런 거 볼 때마다 재미있고 멋있고 대단하다고 느끼긴 하는데 좀 내가 할 수 없는 음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밥을 좀 많이 알리고 집밥 대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집밥을 더 많이 알리시려면은 앞으로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계획 있으세요? 네, 지금 특별한 계획보다도 사실 저의 바람은 이게 우리 집에선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이는데 다른 집에선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는지 그게 궁금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하려면 그 집에 놀러 갈 수밖에 없는데 집밥이 밖으로 잘 못 나오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저희 집밥을 밖으로 내놨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올바르게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하고 또 그냥 아무런 기교 없이 정성껏 집에서 먹는 것 같은 음식들을 하는 식당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계속해서 정직하게 요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찾아서 알리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양에서도 의식동원이라고 해서 건강과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하죠.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인간의 공통 관심사인 이 음식.
음식의 맛과 멋을 위해서 더 멋진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한 음식은 먹는 사람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잘 먹는 밥 한 끼가 웬만한 보약보다 더 좋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밥상 문화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